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청취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칼슘 먹을 때 마그네슘과 비타민 D를 같이 먹으면 좋은가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겸 칼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들을 한번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칼슘이 흡수가 어렵습니다. 다른 것과 같이 먹었을 때 칼슘이 흡수가 방해받기도 하고, 또 칼슘 자기도 다른 미네랄들 남의 흡수를 방해를 해요.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칼슘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라서 축구팀으로 치면 축구팀의 에이스 같은 존재인데, 실력은 최고지만 팀워크를 깨는 그런 나쁜 에이스? 그런 느낌입니다. 칼슘은 이 지구상에 가장 널려있는 광물 중에 하나죠. 우리 몸에도 많이 있고 뼈가 다 칼슘이에요. 식물에도 많고, 그래서 결핍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실상은 결핍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골다공증이 많이 늘어났는데, 골다공증이 늘어난 거는 칼슘 부족이 원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칼슘은 잘 부족하지 않다고요. 흔하다고요. 근데 우리 몸에서 이 흡수와 활용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칼슘을 더 먹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골다공증이라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칼슘을 먹었어요. 그리고 1년 지나서 골다공증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더 나빠져서 골다공증이 더 심해졌다 그래서 실망하시고 망연자실 하시는 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칼슘만 열심히 먹은 게 실수였던 거죠. 골다공증 진단을 받아서 부랴부랴 칼슘 먹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보면 거의 다가 뼈 건강 때문에, 골다공증 때문에 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칼슘을 보통 뼈를 구성하는 시멘트 재료처럼 인식을 하시는데, 우리 몸의 그 뼈 자체도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죠. 마치 한번 지어 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시멘트 건축물 같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칼슘은 되게 중요한 미네랄 영양소고요. 우리 뼈도 칼슘이 이렇게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또 뼈가 자라기도 하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뼈를 구성하는 것보다 근데 더 중요한 칼슘의 정말 중요한 기능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칼슘은 세포랑 세포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러니까 뼈가 아니라 근육이나 장기에서도 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칼슘은 세포 밖에도 있고 세포 안에도 있는데, 보통은 세포 바깥 환경에 칼슘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한 10,000배 차이가 난다 그래요. 칼슘, 세포 안에 있는 칼슘과 세포 밖에 있는 칼슘의 비율이. 그런데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이 세포 바깥 환경에 칼슘이 부족한 거죠. 그렇게 되면 세포 안에 속에 있는 칼슘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균형이 깨져버려요. 이게 되게 중요한 균형이라서 깨지면 안 되는 균형인데, 왜냐하면 칼슘이 세포 안에서 증가하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 근육이 제 기능을 다 못하게 되고 혈관도 단단해지는 거죠. 칼슘이 자유롭게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갇혀버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혈압약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칼슘 채널 블락거라고 하는 약이잖아요. 칼슘 채널을 차단하는 약. 그러니까 혈관이나 심장 근육 세포에 칼슘이 들어가는 걸 막아서 심장 박동하는 힘을 줄이니까 그 혈압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효과를 노린 약이거든요. 그런데 큰 그림을 봐야죠. 칼슘이 당뇨도 일으킵니다. 이 혈압만, 심장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세포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를 막아서 당뇨를 일으킨다고요. 그리고 칼슘이 부족하면 암도 생겨요. 정상적인 세포는 원래 때가 되면 죽죠. 에이팝토시스라고 정상적인 세포 사멸이 있어요. 죽어야 될 때가 지났는데 안 죽는 세포가 암이잖아요. 근데 이 세포의 정상적인 사멸, 이거를 칼슘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칼슘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안 죽는 세포가 많아져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칼슘이 여기저기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될 자리에 끼면은 문제가 됩니다. 소프트 티슈라고 해서 뼈와 근육을 제외한 연조직이 있잖아요.
관절에 칼슘이 끼면 그래서 관절염, 뭐 오십견, 인대염, 건초염 이런 것들이고요. 장기 중에는 대표적인 게 뭐 요로결석, 담석 이게 다 칼슘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질환들이고 이 뇌에 혈관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뇌졸중이 생기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골다공증이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영양소인 겁니다. 칼슘은. 우리는 칼슘이 부족한 증상을 많이 보이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칼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고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칼슘을 운반하는 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는 칼슘을 장에서 혈관으로 운반을 해야 되고 혈관에서 또 뼈로 운반을 해야 되고 아니면 세포로 운반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포와 세포 사이, 세포 바깥과 세포 안쪽으로 칼슘이 잘 필요에 따라서 원래 디자인된 대로 움직일 수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칼슘이 들락날락 하는 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칼슘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칼슘이 잘 이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영양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영양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죠. 우리가 흔하게 칼슘 흡수를 돕는 영양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비타민 K, 비타민 D, 마그네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비타민 뭐 K, 비타민 D, 마그네슘 말고도 비타민 C도 그렇고요. 비타민 E도 그렇고요. 보론, 오메가3 이런 애들도 칼슘의 대사를 돕습니다. 칼슘의 이동, 운반을 돕는다고요. 근데 비타민 D가 모자라면 세포 내에 칼슘 수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햇빛을 못 봐서 부족한 게 가장 크긴 하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비타민 D가 확 줄어들어요.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비타민 D 부족하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확인을 하시라고요. 스트레스는 돌보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고 비타민 D 보충제만 드시면 소용없다고요. 그리고 또 담낭 기능이나 간 기능이 떨어져서 담즙이 부족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할 수도 있지요. 이거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는 부분인데 비타민 D가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그렇죠. 지방을 소화하는 담즙이 잘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생긴다고 하는 질병들이 칼슘이랑 비슷하죠. 보면 고혈압, 당뇨, 암, 뭐 염증성 질환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을 통제하고 운반하는 게 어려워서 줄줄이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체인 리액션이라 그러죠. 비타민 K는 비타민 D랑 함께 활동을 하는데 이게 배트맨 옆에 붙어있는 로빈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재주가 많아요. 담석, 요로결석, 뭐 건초염, 오십견 같이 그 연조직에 있는 칼슘을 빼내서 뼈에 넣어주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에 좋은 거죠. 비타민 K1 말고 K2, 비타민 K2가 그래요. 그래서 비타민 K2랑 비타민 D3랑 둘 다 지용성 비타민이니까 함께 먹어주면 좋죠. 저지방식이나 혹은 채식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랑 비타민 K를 섭취하는 것 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드시고 나서도 흡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요. 식물성 지방 섭취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채소를 전혀 안 먹으면 이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마그네슘도 칼슘 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칼슘이 전부 다 뼈로만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또 근육도 뭐 피부도 장기들도 다 칼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나 오메가6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칼슘을 피부로 운반하죠. 피부 건강에 오메가6, 감마리놀렌산이 좋은 거죠. 비타민 D가 풍부한 뭐 대구 간유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작할 때 드린 질문, 칼슘을 먹을 때 마그네슘과 비타민 D를 같이 먹으면 좋은가요? 지금 중요하다는 걸 아셨죠? 그리고 다른 영양소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또 많다는 거. 근데 뭐가 너무 많아서 동시에 다 같이 확 먹어버리면 편하긴 하겠지만 아까 얘들이 서로 흡수를 막 방해한다 그랬잖아요. 웃기는 애들인데 막 우왕좌왕하고 오합지졸같이 자기들끼리 엉켜요. 귀엽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먹는 시간을 따로 하면 되죠. 쉬운 방법은 마그네슘을 따로 저녁에 먹으면 되고요. 비타민 K, 비타민 D는 점심 때 식사와 함께, 그리고 칼슘을 굳이 먹는다면 비타민 K, 비타민 D와 함께 점심에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칼슘은 보충제보다 음식으로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보충제 중에 원료가 칼슘 카보네이트,
탄산칼슘이라 그러죠. 칼슘제 드시는 분들은 성분 표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탄산칼슘 이렇게 아니면 칼슘 카보네이트라고 이렇게 써 있다면, 성분 표시가 그렇게 돼 있다면 이건 광물, 돌덩어리를 먹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또 오버한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과장하는 거 아니고요. 탄산칼슘을 먹을 바에는 그냥 밖에 나가셔서 아파트 시멘트 벽을 핥아 드시면 됩니다. 탄산칼슘을 드시면요,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뭐 오메가3를 아무리 같이 많이 먹어줘도 소용이 없어요. 탄산칼슘은 세포를 틀어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세포를 틀어 막으면 칼슘이 이동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칼슘이 아니죠. 보충제로 먹을 때는 성분을 꼼꼼히 살피시고 음식이 더 좋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칼슘을 섭취하기 좋은 음식으로는 치즈랑 참깨가 있고요. 치즈가 제일 많아요. 근데 치즈는 유기농, 목초 사육, 무항생제로 드실 것을 추천드리고 기본이죠. 그리고 진짜 치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유제품 중에 요거트랑 우유, 이건 건너뛸게요. 우유는 패스처라이즈 돼가지고 살균, 멸균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고, 요거트는 대부분 설탕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또 생선 중에는 연어 그리고 사르딘이라고 하는 정어리인데 여기 칼슘이 많아요. 근데 사르딘은 한국 분들이 많이 먹는 생선은 아니죠. 예. 그리고 칼슘은 대체로 채소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케일, 브로콜리 이런 것들 또 검색해 보시면 많은 정보들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간단하게 칼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